네, 다음으로 이제 회귀 문제에서 불확실성을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문제에서 불확실성을 모델링할 때에는 가우시안 분포 혹은 노말 분포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한국말로는 정규 분포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이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수식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y라는 값이 있고요. 이 y 값에 따라서 이 정규 분포의 값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y가 뭐 어떤 실수 값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y가 바뀔 때 그때 이제 이런 식의 종 모양의 곡선을 그리는 분포가 바로 이제 정규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평균은 여기에 있는 뮤 값이 되겠고요. 이제 평균은 뭐 보통 0으로 둘 때가 많은데, 그리고 이때 표준 편차라고 하는 시그마 값이 있어서 이제 어떤 범위 내에 몇 퍼센트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규 분포라는 것은 우리가 y에 대한 분포가 되겠는데, 그때 평균 뮤라는 값과 시그마라는 값이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분포가 되겠고, 그것은 이러한 수식으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실제로 값을 그려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값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그려볼 수 있겠죠. 얘에다가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뭐 0.5도 넣어보고 해가지고 그 값을 대입을 해서 모든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보면은 이런 식의 종 모양의 곡선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귀 문제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단 예측값은 뮤라고 이렇게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귀 모델을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을 한 이후에는 그때 우리가 이 모델의 아웃풋은 결국에 이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인 뮤 값이 되겠고요. 그때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를 결국에 이 뮤에다가 사용을 해가지고 뮤 부분에다가 사용을 해가지고 이 불확실성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어떤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선형 회귀 같은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뮤 값을 대체를 해서 이 정규분포 수식에다가 뮤 대신에 뭐 선형 회귀 수식을 넣는다든지 혹은 뭐 딥러닝을 넣는다든지 해서 이 확률 분포 형태로 우리가 그 실수 값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은 결국 예측의 불확실성을 모델링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시그마라는 그런 표준 편차를 통해서 얼마나 범위 내에 있을지 그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 예측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집의 가격은 뭐 5억 정도로 예측됩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격의 이 집의 가격은 5억 정도인데 대략적으로 표준 편차가 한 5천만 원 이내에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제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차라는 그런 개념을 표준 편차로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uncertainty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이런 확률적인 모델이 더 이제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귀 문제에서 음의 로그 우도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하는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앞서 봤었던 그 로스 있잖아요. 앞에 봤었던 그 로스 가우시안 분포 로스에다가 로그 값을 취해서 얘를 평균을 하고 마이너스를 낸 게 되겠죠. 앞에 봤었던 그 클래시피케이션의 음의 로그 우도를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 수식은 로그 P가 되겠고요. 로그 이제 확률 분포가 되겠고, 이 확률 분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 이산 확률 분포로 나타났었고, 이 리그레션 문제에 대해서는 가우시안 분포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가우시안 분포로 대체한 게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원래 뮤였던 값을 그 어떤 인공지능 모델, 머신러닝 모델의 아웃풋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게 바로 앞서 봤었던 이 분포가 되겠죠. 여기서 봤었던 오른쪽에 있는 이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계산을 결국 간단하게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계산 과정은 이제 어떤 뭐 증명 과정으로 이제 계산을 여러 번 해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계산을 이제 쭉 진행시켜 가지고 간단화 시켜서 오른쪽에 있는 얘를 간단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얘는 결국에 MSE랑 같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MSE의 어떤 수치를 곱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상수항이 이제 존재하게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이 음의 로그 루돈, 음의 로그 라이클리후도, 그러니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결국에 MSE랑 비례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가정해서 회귀 문제를 풀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 MSE를 최소화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개의 MSE를 최소화시키게 되면은 그게 결국 우리가 이 확률 분포형으로 해서 언설턴티를 계산을 했을 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소화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MSE를 최소화하는 모델을 찾는 그것은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가정했을 때 관찰된 데이터의 확률을 최대화하는 모델을 찾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MSE가 결국 확률 분포로 형태로 났을 때에도 이 로스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MSE가 왜 이제 굉장히 회귀 문제에서 로스로 활용이 많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한 확률론적으로도 말이 되는 그런 로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선형 회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회귀는 사실 이 교재의 이제 뒷부분에 한 9장, 뭐 10장 이 정도에 나와 있는 자세하게 배우는 모델이긴 한데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컨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델 fx 세타를 뭘로 둘 건지에 따라서 앞에 봤었던 회귀 문제, 분류 문제를 무슨 모델로 풀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의 후보가 바로 선형 회귀 모델이 되겠습니다. 선형 회귀 모델은 이렇게 b 플러스 wx로 나타내고요. 앞에 봤었죠. 이제 이렇게 그 b와 w와 x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결국 얘는 이제 이렇게 b 플러스 w의 벡터 내적 x 벡터로 이렇게 치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형 회귀 모델을 세웠을 때 이제 fx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은 결국에 평균 제곱 오차를 이 MSE를 최소화하는 세타를 찾아서 걔가 바로 이제 우리가 최적화된 세타다 이렇게 놓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이 선형 회귀 모델을 이렇게 두었을 때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것은 이 W 벡터가 되겠죠. W 벡터랑 이 B 벡터 결국에 이제 틸다 W 트랜스포즈 X로 두었을 때 그때 이제 틸다 W 벡터 결국에 이제 W1부터 B까지 얘를 이제 숫자를 적절하게 찾아야지 우리가 input X를 넣었을 때 이 수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nput X에 따라서 우리가 Y 핵 값을 계산을 하려면은 W 수치 그리고 B 수치를 적절하게 머신러닝 모델로 찾아서 어떤 X가 들어오든 Y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얘가 이제 바로 세타가 되겠죠. 얘가 바로 이 W 틸다 얘가 세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타를 어떻게 찾냐면은 결국 MSE를 최소화하는 세타를 찾아서 걔를 바로 우리가 예측한 세타로 두겠다라고 하는 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는 게 바로 그 방법이 되겠고요. 얘는 우리가 해석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석적으로 풀 수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이제 어떤 선형 대수적인 계산으로 풀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최적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그냥 행렬들의 곱셈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선형 회귀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제 뒤쪽에서 살펴보겠지만 선형 회귀를 배울 때 살펴보겠지만 다른 모델들은 이제 컨벡스라는 것이 아니게 되는데 이 선형 회귀 모델은 컨벡스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해석적인 것으로 그냥 행렬들의 곱셈으로 최적화된 세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회귀의 예시를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여기에 보이는 그래프들이 1차원 데이터에 대한 선형 회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A 그림은 우리가 이제 얘가 이제 x1이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했을 때를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런 수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y 햇은 w1 x1 플러스 w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수식을 세웠을 때 우리가 그렇게 수식을 세우면은 걔는 결국에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기울기가 바로 w1이 되겠고요.
기울기가 W1이 되겠고 y 절편 뭐 마이너스 5쯤이 되겠네요. 걔가 바로 W0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측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이런 표본 공간에 있어서 어떤 선분을 그리거나 평면을 그리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변수가 하나인 선형회귀이기 때문에 이렇게 2차원 공간에서 선분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예측의 오차를 나타낸 것이 오른쪽에 있는 B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측의 오차는 여기서 이제 잔차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레지듀얼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잔차는 우리가 이 예측 모델 선분과 그리고 실제 관측된 데이터 간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분을 그렸을 때 우리가 입력 x에 대해서 y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력 x1이 12.5다 라고 하면은 걔의 y 값은 우리가 2.5라고 이렇게 아웃풋을 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실제 관측된 점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 관측된 점은 0 가까이에 있죠. 그래서 이만큼이 오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오차가 되겠는데 이것을 모든 점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이 선분과 점의 y축의 거리가 y축에서의 거리가 이제 관측된 데이터와 이 예측된 수치의 오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 그래프를 통해서 성능을 이제 시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겠고, 이 잔차들이 이렇게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으면은 모델이 전반적인 패턴을 잘 포착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무작위적이지 않고 어떤 패턴, 여기서는 약간 어떤 패턴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패턴이 보인다면은 이제 모델이 약간 잘 학습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항식 회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회귀는 이제 선형 회귀를 확장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좀 뻥튀기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표기를 하자면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앞에 봤었던 선형회귀 수식이 이제 W는 동일한데 오른쪽에 있는 얘가 X가 아니라 뭐이 P세타라고 부르는 얘가 이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X에서 얘로 변경된 것만 이제 바뀌었고 나머지는 다 선형회귀 수식이랑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찾아야 되는 값도 이 W인 것, 얘가 이제 결국에 세타다인 것도 동일한데요. 한 가지 이제 X가 이제 얘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꾸냐면은 우리가 원래 있던 X를 뻥튀기 시켜서 X도 만들고 X 제곱도 만들고 x 세제곱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D차원까지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도 이렇게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x를 뻥튀기 시켜서 가상의 변수를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가상의 피처를 만들어서 얘를 다 웨이트를 붙여줄 수가 있겠죠. 웨이트 0, 웨이트 1, 웨이트 2, 웨이트 3 이런 식으로 웨이트 d까지 붙여줘서 우리가 가상의 회귀 수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무게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키로 예측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냥 키에다가 W1을 곱하고 플러스 W0를 하는 것은 얘는 선형회귀, 일반적인 선형회귀 수식이지만 근데 우리가 키 변수를 뻥튀기를 시켜가지고 키가 1차원적으로 몸무게랑 관련이 있을지 2차원적으로 관련이 있을지 3차원적으로 관련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W0 곱하기 1 플러스 W1 곱하기 키 플러스 W2 곱하기 키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WD 곱하기 키의 D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키라는 변수를 가지고 제곱도 하고 이제 뭐 세제곱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D제곱까지 해서 각각의 이제 웨이트를 만들어주고 다 덧셈을 해서 몸무게를 피팅을 하자라고 하는 게 다항회귀 모델, 다항식 회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존재했던 데이터를 제곱, 세제곱 이런 식으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가상의 변수를 많이 만들어서 걔를 이제 다항식 선형 회귀를 하자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항식 회귀의 이제 특징은 모델이 x에 대해 비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라미터 w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형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형 회귀에서 사용한 같은 최적화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 w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항식 회귀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 변수가 1차원적으로
y 값이랑 관련이 안 돼 있고 2차원적으로 관련돼 있을 수도 있고 3차원적으로 관련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차원적으로 x랑 y가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선형 회귀 모델은 1차원적인 관계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x제곱도 만들고 세제곱도 만들고 해가지고 피팅을 시키면은 그 중에 뭐 이제 피팅을 잘하는 애가 웨이트를 잘 이제 찾아가지고 x 값을 잘 해석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점을 노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항식 회귀의 특징과 특징 전처리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항식 회귀 모델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고 그때 벡터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결국에 얘는 특징 전처리 과정이라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x값 그러니까 어떤 입력값을 가지고 다른 식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x 프라임, x 프라임 프라임 이런 식으로 다른 x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에다가 간단하게 사인 함수를 취해가지고 어떤 다른 변수 x 프라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방금 했듯이 x 제곱을 취해서 다른 변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존재하는 관측된 변수를 가지고 얘를 약간 처리를 하는 것을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x랑 y가 2차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어떤 그 직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x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x 제곱이랑 y 간의 관계를 배울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관측된 데이터에다가 후처리를 해서 가상의 변수를 만드는 이런 행위를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한국말로는 특징 전처리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이런 예로는 이제 로그 변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x 값에다가 로그를 취하는 것 이게 굉장히 이제 흔히 사용하는 전처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루트를 취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카테고리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부르는 그런 과정을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전처리 과정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 전처리를 하게 되면은 약간 인간의 직관이나 원래 알고 있는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반대로 말하자면은 인간의 직관이나 원래 알고 있던 사전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알려진 정보를 파악하기 좀 더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사용하는 인간 사용자에 따라서 직관이나 이제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특징 전처리를 할지가 모델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 이제 디펜던트하다, 인간 의존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다항식 회귀의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는데요. 이때 우리가 디글이라는 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 디글이라는 것이 앞에 봤었던 그 몇 차원까지 변수를 사용할 것인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 값을 그냥 사용하는 것, 2차원까지 사용하는 것, 3차원까지 사용하는 것 했을 때 그 차원의 이제 개수를 디글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y 햇을 1 웨이트 0 플러스 웨이트 1 x 플러스 웨이트 2 x 제곱으로 이렇게 놨을 때 웨이트 값을 적당히 잘 찾았을 때 이런 식으로 피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2차원 그래프를 보면은 적당히 데이터의 추세를 잡아내고 약간 세부적인 변동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약간 뭐 일종의 뻥튀기 시켜가지고 여러 개의 이제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는데 그 모델들이 데이터를 많이 이제 만들어낼수록 그러니까 다항식의 디그리를 높일수록 더 좋은 것이냐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원의 경우에는 뭐 적당히 잘 따라간다, 적당히 잘 해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14차원의 경우에는 적당히 해석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약간 꼬불꼬불해 보이죠. 그래서 뭐 아마 그 중학교 시간에 그 방정식을 배울 때 배웠겠지만 이제 2차원은 이렇게 곡선 꼬부라지는 게 한 번 있고 3차원은 두 번 있고 뭐 4차원은 이렇게 세 번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14차원을 이제 13번 꼬부려 가지고 이렇게 방정식을 피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점이 총 21개의 점이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디그리를 20으로 뒀을 때 우리가 모든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피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그
에러를 0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수학적으로 우리가 21개의 점이 있을 때 디그리를 20으로 두게 되면은 에러를 정확하게 0으로 만드는 웨이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그리를 20으로 뒀을 때에는 모든 점을 이제 다 잘 지나가는 곡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잘 좋은 모델인지 이제 사실 얘는 이제 좋은 모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본을 그려서 얘가 이제 모델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예측치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17의 인풋을 가졌을 때 얘가 이제 내는 예측치는 어디냐면은 바로 한 이쯤이 되겠죠. 마이너스 뭐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직관적으로 봐도 17의 인풋을 넣으면 이 중간 어디가 되겠죠. 그러니까 10 정도를 내야지만 이제 좋은 예측이다라고 약간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 모델은 사실 이 지금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에러를 정확하게 0으로 만드는 이 피팅을 찾자 보니까 우리가 일부 인풋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차가 엄청나게 큰 아웃풋을 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측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모델이 에러가 0이지만 근데 관측되지 않은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때 오차는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17이라는 이 인풋 정도를 넣어봤을 때 적당하게 잘 직관적인 아웃풋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는 결국에 이 차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디그리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오히려 관측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관측할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차가 엄청나게 더 커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 x축은 디그리가 되겠습니다. x축은 디그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y축은 이제 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디그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트레이닝 셋, 즉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은 오차를 디그리를 20까지 두게 되면 정확하게 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그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점점 0에 가까워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 이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미래에 관측할 테스트셋에 대해서 그거를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오히려 이 디그리가 2일 때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디그리가 2를 넘어가는 시점부터 점점 증가하다가 디그리가 12부터는 확 튀어가지고 안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디그리가 2일 때 이런 2차원 곡선을 그렸을 때가 가장 좋은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다항식 회귀에서 무조건적으로 차원수를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결국에 뭐 차원의 저주, curse of dimensionality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일포스트 프로블럼을 푼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은 적절한 모델을 찾는 결국 적절한 디그리를 찾는 것도 이제 교차 검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교차 검증은 매우 중요한 인공지능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다차원 회귀 멀티 디멘셔널 리그레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x가 한 개가 있다. 그러니까 입력 변수가 한 개라고 이제 가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입력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입력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키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성별, 성별을 가지고 몸무게를 예측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키가 x1, 성별이 x2가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x1, x2의 각각에 대해서 제곱을 취한 키의 제곱과 성별의 제곱 이런 것도 이제 변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이제 멀티 디멘셔널 리그레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입력 변수가 이렇게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제곱판까지 만들어서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비선형적인 관계도 약간 캡처할 수 있게 되겠고 또한 각 그 변수의 1차원적인 관계도 캡처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 우리가 x1 제곱 x1 곱하기 x2도 변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뭐 웨이트 5번을 둬 가지고 x1의 제곱, x2의 제곱뿐만 아니라 이제 2차항으로서 x1과 x2의 곱셈도 이제 2차항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변수로서 입력 변수로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 예측 모델에서 예를 들어서 x1이 집의 크기고 x2가 방의 개수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크기와 방의 개수의 곱셈이 중요한 피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입력 변수를 뭐 2차원까지 쓴다라고 했을 때 각각 서로 다른 변수의 곱셈까지 입력 변수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얘는 아직 여전히 파라미터 W에 대해서는 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선형 대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 방법, 해석적인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이 왼쪽은 단순하게 2차원에 대한 선형 회귀 결과입니다. 그래서 y-햇은 w0 플러스 w1 x1 플러스 w2 x2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얘는 우리가 얘를 잘 보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평면 방정식이 되겠죠. 우리가 어떤 차원 공간에서 평면을 그리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모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x1이 이 수치, x2가 이 수치, 그러니까 x1, x2가 주어졌을 때 얘를 이제 따라 올라가는 이 평면과 만나는 지점, 얘가 바로 모델의 y 예측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평면 방정식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1차원적인 디그리가 1일 때 피팅이 되겠고요. 디그리가 2일 때 피팅은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봤었던 이런 곡선은 결국에 아래쪽에 보이는 곡선을 만들어내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x1, x2가 주어졌을 때 그 포인트가 주어졌을 때 얘를 이제 따라 올라가서 만나는 지점이 바로 y-햇이다. 이렇게 이 모델로서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